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자녀나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를 후회하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 문제나 건강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것입니다. 또는 취미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여행을 자주 가지 못한 것 등 다양한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정치학자 에비디니 허비츠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정치학자 올리비아 미첼은 평균 연령 72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래투자 및 연금연구소에서 퇴직한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점으로 재정관리 준비 부족이 꼽혔습니다. 노후 재정관리는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쌓는 것보다도 자녀에게 손을 거니지 않을 정도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챙기지 못한 사람이 있고 돈과 건강을 모두 가졌지만 취미나 즐길거리가 없어 모아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철민 씨의 지인 장우석 씨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하면서 비로소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아두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커지자 급하게 일을 찾기 시작했죠. 유튜브를 보며 퇴직 후 유망한 자격증과 직업 정보를 찾아봤지만 자격증을 따고 나니 실제로 일을 맡겨줄 곳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김 씨의 지출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굳이 무언가 하지 않더라도 은퇴 후에는 평일도 주말처럼 느껴지며 외출과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김 씨는 눈높이를 낮춰가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드는 은퇴 후에도 분기마다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듯 보이는 잠 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잠 씨는 김 씨보다 3살 많았습니다. 요즘 일도 안 구해지고 정말 힘드네요. 형님은 요즘 좀 어떠세요? 하지만 행복하지만 할 줄 알았던 장우석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직 후 여행을 자주 다니긴 했는데 갈수록 같이 갈 친구도 줄어들다. 해외여행을 가도 언어가 안 되니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웠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 유명한 건축물이나 풍경을 봐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 무엇보다 난 젊을 때 여행을 자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여행을 즐기는 것 자체를 몰랐어. 막상 돈을 쓰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제대로 된 경험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온 적도 많았어. 김철민 씨가 말했다. 상민 카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행복하게 잘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잠 씨가 스물스물 지으며 답했다. 사진 찍을 때 울상으로 찍을 순 없잖아. 체력도 달려서 숙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어. 김 씨는 잠 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 씨는 최근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민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딱 2가지만 말해주세요. 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무 일찍 퇴직한 지 후회돼. 많은 사람들이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몇 년 쉬다 보면 무력하고 허전해지더라. 사실 난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았고 연봉을 조금 낮추면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에 퇴직을 선택했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줄어들기만 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잠 씨는 이후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눈높이를 낮춰도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최근에는 소액이라도 걸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도 편해져. 무조건 노후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그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잘 안 구해져서 그렇지. 그래도 계속 알아보고 시도해봐야죠. 눈높이를 낮춰도 쉽게 구해지진 않겠지만요. 김철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소액을 걸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하지만 그런 일 자체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설사 찾았다고 해도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나이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 대한 통지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임금보다는 일의 강도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직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노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많습니다. 이후 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후 일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남성들은 퇴직과 함께 그동안 연락하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직장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간의 갈등을 줄여줍니다. 은퇴 후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남편이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일로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고 각자의 생활 패턴이 생기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이도 경제적인 안정, 정신적 활력 등 은퇴 후 일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일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거나 남들이 지키라는 일은 피하면서 편한 일만 찾으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충분히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눈높이를 조정하고 다양한 종로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본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반드시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기간 동안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자기 기반에 투자하면서 다음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김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요즘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구하는 동안 뭐라도 준비해야겠네요. 그 다음으로 후회되는 건 뭐예요? 장우석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나는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게 후회돼. 여생도 그렇지만 평소 여가 시간을 즐길 만한 취미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 쉴 때는 그냥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건강도 점점 나빠졌고. 잠시가 두 번째로 후회된다고 말한 것은 노후의 취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행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현재 잠시는 직접 화분을 사고 흙과 식물을 구입해 가꾸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물을 줘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지고 하루 일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더라고. 김 씨는 잠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일단 일을 구하면 나도 활동적인 취미 하나쯤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지인과 헤어진 김 씨는 곧장 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촌과의 대화. 김 씨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삼촌은 늦둥이로 태어나 김 씨와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는 삼촌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삼촌,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었지? 너는 먹고 왔다? 네, 삼촌 좋아하는 간식 사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조언을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냐?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시각이요. 그래서 최대한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데 삼촌이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게 있다면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후회는 변호하자는 성격이긴 한데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게 있긴 하지.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던 삼촌은 첫 번째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첫째는 건강관리야. 특히 치아에 신경 쓰지 않은 게 후회돼. 삼촌이 가장 먼저 꼽은 후회는 치아 건강이었습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젊었을 때부터 가장 신경 써야 할 신체 부위를 묻는 질문의 81%가 치아를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치아 문제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울대 김현정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의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약한 노인은 영양 섭취가 어려워져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그로 인해 근력 저하, 반복적인 약삼,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치아 건강이 나빠진 고령 환자 중에는 씹을 때마다 아파서 먹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치아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과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치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치질염도 방치하면 1년 이내에 여러 개의 치아를 잃게 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잇몸이 점점 내려앉고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음식물이 쉽게 찌어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칫솔을 교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시 시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80세까지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치아 건강을 챙겨서 맛있는 음식을 끝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철민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일도 안 구해지는데 야식 먹고 양치도 안 하고 자는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사지를 당한 후에 후회해요. 김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촌은 두 번째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인간을 안 만나는 게 최고다. 사기꾼만 다 잡아버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테니다. 김 씨의 삼촌은 은퇴 후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삼촌 역시 욕심이 화를 그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UCLA 셜리 테일러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노인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뇌의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 정확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더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의외입니다. 미국 UCLA 셜리 테일러 교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친절한 사람을 쉽게 믿고 거짓말을 간파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공짜로 무언가를 주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선용대에서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곳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꾼들은 공짜의 끌림의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을 유인하고 결국 투자를 유도합니다. 무엇보다 사기꾼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인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것보다 믿고 있던 지인에게 당하는 사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말했다. 남이 투자하라 하면 절대 하지 마라. 남이 돈 벌었다고 하면 더더욱 하지 마라. 내가 직접 공부한 게 아니라면 믿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투자 같은 거 관심 없다는 걸 항상 티내는 게 좋아. 명심할게요. 김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의 조언을 새기듯 들었습니다. 세 번째 후회,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김 씨가 삼촌의 말을 곱씹고 있을 때 삼촌은 마지막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거다. 뜻밖의 말에 김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삼촌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하면 그냥 뒤담만 했지. 뭐 해라, 춥지 않냐 같은 말에도 그냥 건성으로 대답했고 긴 대화는 거의 안 했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자 삼촌은 문득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뭘 좋아하셨을까?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지?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 가슴 뛰는 순간은 있었을까? 이제는 물어볼 수 없는 질문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한순간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삼촌은 부모님이 떠난 후에야 그들과 나눴어야 할 대화들이 너무 많았음을 깨달았고 눈가를 훔치며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은퇴 후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을 때는 자주 찾아갔지만 요즘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애써 무시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있었답니다. 김 씨는 삼촌의 말을 곱씹으며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 씨는 삼촌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들이 정말 좋아서 한 말인지, 아니면 김 씨와 다른 자식들을 배려하기 위해 한 말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겠다. 그는 얼른 요양원 면회를 신청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삼촌을 바라보니 삼촌은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손을 올려 삼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조금 창피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가 더 떠올랐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줄게. 마지막 후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리며 살았던 것. 삼촌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리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삼촌은 말했다. 나이가 들면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억울한 상황이 놓일 때도 많아져. 그때에 나를 지키는 법을 먼저 터득해야 해. 여러분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막말을 할 때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첫 번째, 거절을 잘하자. 무리란 듯하듯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점점 요구가 지나쳐지면서 부담과 원한이 쌓인 적은 없었나요? 혹은 솔직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워 애매한 변명을 둘러대며 피했던 적은 없었나요? 거절을 위한 건강한 소통법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혹은 거절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감정의 응어리가 남았던 경험을 되새겨봐도 좋습니다. 거절을 잘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 중 하나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상대가 상처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감정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100% 예측하고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비난받을 수 있지만 100번을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고마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라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절을 잘하는 방법. 우리는 종종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상대의 기대치를 계속 높여주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호의를 지속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처럼 거절을 못하고 계속 맞춰주다 보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는 선을 그어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소통법입니다. 거절은 단순히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도직입적인 거절. 하고 싶지 않아요. 내키지 않아요. 그건 안 되겠어요. 핵심 포인트. 거절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죄송한데요 또는 미안하지만 같은 습관성 사과는 과감히 생략합니다. 필요 없는 설명 없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언제 사용할까? 계속 선을 넘으려는 사람에게 경지를 설정할 때, 반대를 유도하는 사람을 거절할 때, 원치 않는 모임, 불필요한 포경 활동들이 끊어가지 않기 위해 예시. 미안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불필요한 사과와 단명. 그건 안 되겠어요. 단호한 거절. 공감하는 거절. 그랬구나. 하지만 나는 어렵겠어. 내 입장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핵심 포인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한 후 거절합니다. 하지만 공감만 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속 기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사용할까?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이에서 부탁을 거절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예시. 친구가 너무 긴장돼서 더블 소개팅으로 해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할 경우, 난 원래 싫어. 그냥 혼자 가. 공감 없는 단순 거절. 처음이라 긴장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더블 소개팅은 좀 불편해서 어렵겠어. 공감과 거절의 증명. 이유 있는 거절.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어.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힘들 것 같다. 핵심 포인트. 거절할 때 정확한 이유를 짧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변명을 길게 늘어놓거나 사과를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변명을 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언제 사용할까? 업무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할 때, 상대가 거절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때, 예시.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마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요즘 정신도 없고 전력만 늘어놓음. 이번 주말엔 가족 행사 때문에 어렵겠어. 간절한 이유 제시. 제안을 제시하는 거절. 이건 어렵지만 대신 이런 방법은 어때? 이건 힘들지만 이건 도와줄 수 있어. 핵심 포인트.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까?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거절해야 하지만 유연성을 보이고 싶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싶을 때, 예시. 아니, 난 못해. 단순 거절. 이번 주말은 어렵지만 다음 주라면 가능해. 제안 제시. 결론, 거절은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다. 거절을 못하면 상대의 기대치는 점점 커지고 결국 나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땐 반응하지 않되 상대가 섭섭하지 않게 공감하고 거절하기. 이유를 짧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가능한 제안을 제시하기. 오늘부터라도 무리한 부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거절 별표를 실천해보세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절의 기술. 우리가 제안을 제시하는 거절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방법이나 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 라고 선택권을 주면 상대방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을 제시하는 거절은 공감하는 거절이나 이유 있는 거절에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관계에는 적절한 사이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는 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친구 사이, 연인 사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 간의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통해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책임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거절을 통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자. 1.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자.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나쁜 감정도 없으며 모든 감정은 저마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는 흔히 화, 실망, 불안 같은 감정을 부정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감정은 모두 마음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감정을 살펴보면 이는 우리가 어떤 삶의 규칙이 침해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운전 중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지하철에서 크게 통화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이런 감정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는 나의 신이다. 분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모아 저항하거나 원하는 것을 요구할 동기를 줍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잘 다루지 않으면 내부에서 쌓여 커지거나 자신에게 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내 마음의 메시지이다. 마치 몸이 아플 때 통증을 무시하면 병을 키우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면 마음의 메시지를 읽고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해봅니다. 3.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가 아니다.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지? 감정 억누르기. 이 상황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뭘까? 감정을 인정하기. 예시,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 나 그냥 기분 안 좋아. 나는 지금 상대방이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속상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그 대신 그 감정을 하나의 신호로 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기.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표현하기.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이렇게 하면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왜 어려웁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몸의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후각, 촉각, 미각과 같은 감각처럼 감정도 직접 경험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와인이나 향수를 설명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온갖 감각적인 단어를 동원해도 결국 직접 마셔보거나 향을 맡아보지 않는 이상 그 감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2가지 방법. 1.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이름 붙이기.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면서 그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불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읽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짜증나, 모호한 표현, 수치스럽고 화가 나, 명확한 감정인식, 당황스럽고 불안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 감정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2. 책을 통해 감정 어휘를 확장하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부족하다면 책을 통해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집이나 소설책을 펴고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생소하거나 섬세한 감정 단어가 있다면 자신만의 감정 사전에 추가해보세요.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소통도 더욱 성실해집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4가지 소통 방식입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참고 또 참는 실용적 일형. 이 일형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리는 쉽게 침해가 납니다. 때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특징. 거절을 못하고 내 타인의 눈치를 본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는다.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 결국 수가리를 하게 된다. 결과.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고 억누르다 보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실용적인 일점을 벗어나려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금씩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용적 일점. 참고 또 참는 사람. 실용적인 소통 일점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우선시하며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내색하지 않고 주변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타인들이 그들의 감정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실용적 소통 일정의 특징. 1. 상대에게 맞춰 주려는 경향. 상대 요구를 쉽게 수용하며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선은 확실하게 그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계속 받아지는 행동을 함.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밀어붙여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원래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너한테는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 라는 식으로 무리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3. 겉으로는 좋은 사람, 속으로는 쌓이는 스트레스. 이런 사람들은 배려심이 많고 참을성이 강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 폭발하여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참 착한데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이 유형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만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결국 이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대치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결국 한정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1.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자.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2.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자.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느껴. 이건 내 감정을 힘들게 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격적 일성,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공격적 불도저. 수동적인 사람들과 정반대에 위치한 유형이 바로 공격적 불도저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정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적 불도저 유형의 특징 1. 자신의 권리만 강조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함.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칙을 어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필터 없이 직설적으로 말함. 말에 거침이 없으며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음. 오히려 논쟁을 즐기고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도 반하게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공격적인 태도로 타인을 위축시킴. 상대방이 위축될 때까지 몰아붙이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 1.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기.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늘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견을 지정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2. 직선적인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기. 너 이거 왜 못해?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내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3.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하기.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건전한 소통을 위한 균형 찾기. 시금적인 유형과 공격적인 유형, 두 가지 감식 모두 극단적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금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소통. 싫어할 때는 거절하고, 싫어할 때는 공감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겉과 속이 다른 시동 공격적 돌려까기형.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과 비교해보면, 시동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타인에게 맞추고, 공격적인 불도저성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밀어붙이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격적 유형, 돌려까 유형은 어떨까요? 이 유형은 겉과 속이 다르며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상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금 공격적 유형, 돌려까 유형의 특징. 1. 숨어서 공격한다. 돌려까기.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말이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자극합니다.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처럼 애매한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 난 그런 거 못해. 내가 워낙 잘하니까 같은 말로 상대방을 금욕하게 깎아내립니다. 2.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며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린다. 피압적인 태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다? 라며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그래, 뭐 어쩌겠어. 난 원래 운이 없으니까 같은 말을 하며 상대방이 위로하고 신경 써야 하도록 만듭니다. 난 그냥 조용히 있을게.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 처럼 수동적으로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상대방이 신경 쓰도록 만듭니다. 3. 혼자 삐지거나 상대를 헷갈리게 만든다. 기분이 나빴음에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정이나 분위기로만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과 태도에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상대가 뭐가 문제야? 라고 물으면 됐어.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4. 상대를 간접적으로 조종하려고 한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상대가 눈치채고 먼저 행동하게 만들려 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네. 같은 말로 상대가 신경 쓰게 만듭니다. 넌 항상 그런 식이다. 난 뭐 그냥 참아야지 라며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고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수동 공격적 유형이 왜 문제가 될까?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대신 상대를 예민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유발하며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이 사람과는 대화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며 멀어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삐지거나 빈정거리는 방식으로 든 자신은 희생자인 척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게 유도. 상대방이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됐어, 신경 쓰지 마 라고 회피.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수동 공격적 태도를 개선하는 방법. 1.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예능한 말로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은지 알 수 없음. 사실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서운했어. 솔직한 감정 표현. 2.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리지 말자. 상대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왜 못하죠? 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요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3.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반호각형. 대화를 하면 할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속담처럼 같은 메시지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크게 달라집니다. 거절을 해도 공격적이지 않게 전달할 수 있고, 비판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건강한 단호박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단호박형 소통 방식의 특징 1.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불필요하게 강한 어조를 사용하지 않지만 할 말은 정확하게 한다. 이건 안 돼 라고 거절할 때도 상대가 불쾌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전달한다. 2.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애쓰지는 않는다. 공감하고 호응해주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며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3.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건강하게 회수한다. 쌓아두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사실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어 처럼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4.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원만하게 다룰 수 있다. 논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상대방이 감정을 배려하지만 자신의 감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건강한 단호박형 소통 방식을 실천하는 방법 1.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 아니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대신 이건 어떨까? 제안을 제시하는 거죠. 2.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됐어. 신경 쓰지 마. 애매한 표현. 나는 이 부분이 좀 서운했어. 명확한 감정 표현. 3.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되 자신의 감정도 존중하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무조건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기. 4.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태도 갖기. 그냥 넘어가자. 문제를 겪어두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볼까? 건강한 문제 해결.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한 4가지 소통 방식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공감이 가는 부분 또는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소통과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